언피시함에 지친 게이들의 피시한 놀이터 게이 PC방 15번째 에피소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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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저는 생각 많은 둘째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모시고 싶었는데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다니 so sweet. 네, 유튜버 생각 많은 둘째 언니 장혜영님께서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른이 되면 제작하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모시기 어려운 분을 이렇게 모셨고 네. 너무 감사하게도 나와주셨고요. 이제 혜영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저희가 한 가지 되게 좋은 소식을 홍보할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11월 1일 목요일부터 3일 토요일까지 3일에 걸쳐서 성북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소설 딸에 대하여를 대주제로 하는 행사가 열리는데요. 이제 영화제예요. 영화제 제목은 삶의 재발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에 선정된 작품들은 크게 사회적 약자, 여성, 노년의 삶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다고 하고요. 어른이 되면이 이 영화 17편의 영화 중에 한 편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영이 될 거라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멋진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요. 물론 네. 저희는 이제 기쁜 소식을 받아서 이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의 상영 스케줄은 금요일 그러니까 2일이죠. 2일 오전 10시 30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좋은 영화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링크를 소개 링크를 공지사항에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그 영화 중에 불온한 당신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레즈비언 좀 나이 드신 레즈비언 분의 삶을 맞죠? 네네. 그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님 이영 감독님과 그리고 소설 딸에 대하여를 쓰신 김혜진 작가님 두 분을 모시는 GB도 그 어른이 되면 상영하는 날 저녁에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또 무료 상영이라고 하니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어른이 되면 알게 되신 분들 중에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와 장소를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릴게요. 날짜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고요. 장소는 아리랑 시내센터 3관입니다. 되게 좋은 환경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는 흔치 않았어서 일정이 되시는 분들은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 어른이 되면은 11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홍보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혜영님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희가 이제 방송 구성을 1부와 2부로 나누었는데요. 1부는 혜영님, 장혜영이라는 그 인간 장혜영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여쭤보려고 하고 2부에서는 혜정이의 둘째 언니님으로서의 장혜영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네. 혹시 저희 질문지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일단 질문지가 예쁘더라고요. 사실 방송국에서 하는 거랑 다르게 예뻐서 기분이 좋았고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주셨구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또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편하셨어요? 저희 너무 영광이죠. 아니 일단 첫 질문에 대한 저의 카운터 질문이기는 한데 첫 보내주신 질문이 이제 왜 여기에 이제 오게 되었는가를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저야말로 왜 나를 부르게 되었는가 그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방금 말씀하신 저희 출연 섭외를 받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또 출연을 어떻게 결심하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개인 PC방의 존재는 이제 저도 트위터를 눈팅을 훨씬 많이 하는 쪽이기 때문에 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어른이 되면을 다뤄주셨다고 하셔가지고 연락이 오셨잖아요. 하루씨님한테. 네, 그래서 되게 기쁘게 그리고 한편으로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뭐라고 하셨을까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 무척 뭐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되게 소중한 작품으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느껴져서 되게 반갑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엄청 기쁜 마음으로 이제 뭐랄까 반가운 마음 저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KPC방을 알고 있다가 이제 삼식님이 출연을 해봐도 좋지 않겠냐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해도 되나? 그냥 반가운 마음이 왔어요. 만나보고 싶었어요. 어떤 분들인지.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 아까 우리 혜영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섭외를 가장 집중력 있게 밀어붙이신 우리 삼식이 형 혹시 할 말 없을까요? 글쎄요, 저도 사실 뭐 거창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혜영님의 채널을 예전부터 그냥 구독을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래서 그 혜정님하고 사시는 이야기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사고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의견들을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이 저도 배웠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 이런 관점도 있구나. 이런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신다는 걸 알게 돼서 마침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던 시점이기도 했고 그래서 하면 좋겠다 해서 했고 그래도 너무 작품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거의 팬심이죠. 팬심으로서 한번 방송에 모시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제 그 작품을 너무 인상 깊게 본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혜영님이 나오실 수도 있다고 하니까 다들 너무 좋아해 주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꼭 모시고 싶었어요. 네. 저는 뭐 부끄럽게도 삼식이 형 소개로 우리 어른이 되면 다큐멘터리를 보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저도 찾아서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를 보고서 물론 저희 에피소드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자폐증을 가진 학생이랑 밀착해가지고 1대1로 관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관리라고 하면 좀 그렇고 친구가 되어서 이제 짝이 되어가지고 이제 쭉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생각나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그때 중간에 갑자기 다른 나라로 유학을 잠깐 갔다 오게 돼서 그 친구의 사실 소식을 마지막으로 듣지 못하고 가게 됐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다시 그때 시간 나는 정말 그 친구를 어떻게 대했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억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서 꼭 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차례인가요? 네, 그렇죠. 자동적으로. 네, 저도 그때 에피소드에서 그러니까 말을 했었는데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다 같이 다닌 그 발달장애 친구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경험이 좀 특별했던 게 그 친구를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함께 해온 친구가 그 친구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교정이라 그러나요? 그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법들을 이렇게 주변 친구들 되게 잘 알려줬어요. 그 친구랑 계속 같은 반을 배려를 해줬겠죠. 그런 이제 학교 측에서. 그래서 저도 그 친구랑 반을 꽤 오래 해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친구 말고는 사실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 친구 말고는. 그래서 혜영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그때 세밭이 나와서 하셨던 말씀 중에 왜 우리는 장애인 친구가 없을까라고 했던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네. 감동. 고품격 방송이다. 자, 그럼 분위기가 훈훈해진 김에 그러면은 우리 1부에서는 인간 장애형에 대해서 다루기로 했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질문을 그럼
본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혹시 어떤 공부를 하셨는지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런 질문을 이제 GV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강의를 갈 때 종종 받아요. 네. 네네. 그때마다 굉장히 난색을 표하게 되는데. 정말요? 네, 왜냐면 제가 이력서를 쓸 때마다 되게 난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력서를 쓰다 마는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일을 해온 사람인 거죠. 네. 그러셨군요. 근데 뭐를 공부했냐고 물어보신다면 역시 고등학교 때 이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네. 거기서 이제 전공이 영상 연출이었어요. 영상 연출. 네. 와. 근데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자연스럽게 시작하셨나 보네요. 네, 그렇죠.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네. 되게 불순하게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애니고를 갔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영상의 뜻을 품고라고 하지만 그냥 단순히 그냥 기숙사 학교에 가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요? 기숙사 학교로. 네. 그때 이제 그런 저희 동생이 시설로 보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이 일찌감치 파탄이 나가지고 이제 그러셨군요.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됐는데 그 세대 차이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여길 벗어나고 싶다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생각이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알게 됐고 사실은 만화를 그리고 싶었는데 경쟁률이 세다고 해서 그보다 경쟁률이 덜한 영상과에 간 게 이제 저의 작업 인생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거긴 진짜 공부를 안 가르쳤어요. 정말 1학년 때는 사진, 2학년 때는 단편 영화랑 다큐멘터리, 3학년 때는 좀 더 큰 규모의 극영화 이런 것들을 정말요? 네, 찍게 만들었어서 원 없이 아무튼 작업을 하기는 했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재능을 발견했다기보다는 생각보다 영화를 찍는 게 별게 아닐 수도 있구나. 그냥 그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제가 이런 이렇게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음악 여러 가지를 마음 편하게 그냥 시도할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것 같기는 해요. 되게 좋은 자산을 얻으셨네요. 네, 참 이렇게 소 뒷걸음질에 쥐를 잡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저 질문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혹시 글쓰기를 그럼 따로 연습을 하신 적이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책 읽어도 그렇고 너무 잘 쓰셔가지고 문장이 정말 너무너무 매끄럽고 너무 좋았거든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따로 혹시 그런 비결이 무엇인지 좀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저도 논문 쓰고 글 쓰는 사람으로서 부럽더라고요. 되게. 아이고 그런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아닙니다. 그 글쓰기를 따로 배우지는 않았다고 말하면 안 되나? 어쨌든 그 애니메이션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알게 된 건 애니메이션을 만들든 만화를 그리든 영화를 만들든 심지어 게임을 만들든 기본은 글쓰기라고 하는 걸 알게 됐었으니까. 기본은 글쓰기다. 네, 왜냐면 어쨌든 언어화해서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하지 않으면 이제 작업이 산으로 가는 건 진짜 시간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유려한 글쓰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정확한 글쓰기를 하고 싶다는 스토리가 생각. 탄탄하고 정확한 글쓰기죠. 네. 내가 했을 때 사람들이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글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되게 오래 했죠. 그래서 메시지 전달이 정말 확실했던 거예요. 우리 어른이 되면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늘 약간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해요. 저 애니메이션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학 쪽인 거잖아요. 그렇죠. 시나리오 자체도 문학 중에 하나니까. 문학적인 측면이 있는 거지만 우리 혜영 씨가 하는 글쓰기는 사실 기교보다는 어쨌든 정보 전달에 조금 더 치중이 둔 거니까. 맞아요. 그죠? 그래서 글쓰기에 어쨌든 목적이 조금 다른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쓰는 것도 참 힘든 것 같아요. 보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전달력 있는. 네, 그럼요. 네, 잘 쓰고 싶다는 마음은 버렸어요. 사실은 되게 애초에 버렸고 대신 내가 생각한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가 저한테는 중요해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전달력 있는 문장과 원래 잘 쓰려고 욕심내면은 문장이 더 지저분해지고 그렇죠. 오히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그렇죠. 아무도 안 쓰는 단어를 막 갖다 쓰고 막 맞아요, 이러면은 진짜. 그럼 너무 어렵더라고요. 고등학생 때 같은 반에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막 써오는 친구가 막 미증유의 해결책. 미증유? 그걸 보면서 저런 글쓰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요새 제가 이래가지고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하나의 스타일일 수는 있지만 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혜영님이 쓰시는 글이 너무 제 취향이어가지고 문체가 읽고 있으면은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글이어서 정말로. 네,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했어요. 네, 그런 감사합니다. 기억이 있네요. 울고 싶다. 오늘 여기서 칭찬 샤워를 하시고 가시는 걸로. 장난 아니네요 여기. 비행기 전문 방송.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네, 오케이. 제 질문 드렸던 게 평소 취미 생활 같은 건 어떻게 하시는지. 아, 네. 취미 생활은 확실히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것들을 평소에 메모를 하는 편이고 그 메모들을 가지고 서점에를 가서 전 온라인으로는 책을 잘 안 사요. 네네. 네. 그래서 서점에 가서 약간 책 헌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 등을 보고 네. 뭔가 재밌을 것 같아 싶은 애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면 실패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펼쳐보는 거니까 흡수되는 부분이 되게 빠르게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책을 읽고 생각을 확장하는 거가 취미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요. 그러면 사실 우리 혜영 씨 뭐 편집하시고 네. 뭐 그 강의하러 다니시고 이러면 엄청 바쁘실 텐데 네. 스트레스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술 먹고 그렇군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일기를 써요. 메모를 하기도 하지만 일기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힘들어지는 지점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매번 네네. 뭔가 계기는 다를 수 있어도 이제 자기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부분이랑 계속 마주해야 된다거나 체력적으로 힘들다거나 이제 그런 거는 뭐 한두 번은 술 먹으면서 친구들한테 징징댈 수 있지만 이제 4-5번 그렇게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계속 반복되는 어떤 지점들은 이제 일기를 쓰는 편이 훨씬 더 스트레스가 풀려요. 일기. 네. 혜영님은 그러면 좀 움직이는 것보다는 스스로 메모하고 쓰고 생각하고 이게 오히려 저 진짜 집순이 콕 쳐박혀서 모든 걸 할 수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뭐 간식도 집에다가 막 많이 구비해 두시고 그러시나요? 술이 있죠, 술이. 술 되게 좋아하신다고. 네. 정말요? 그럼요. 너무나 진실된 표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노래 쓰신 그 노래 중에 노래 가사 중에 맞아요. 무슨 노래죠? 아무렇게나 말하기 대회. 그 노래 가사 중에 나중에 술집 해야지. 맞아요. 하지만 얼마 못 가 망할 거야. 진열장의 술들을 내가 꼴꼴 다 마셔버릴 테니까. 읽으면서 들으면서 너무 공감했어요. 저도 진짜요? 저희 셋 다 술을 다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럼 우리 그럴까요? 화제를 급하게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술을 한잔 하시는 너무 걸. 좋아요. 다음에 제가 맛있는 술 한번 들고 갈게요. 너무 좋아요. 혹시 주종은 안 가리시나요? 주종은 증류주 쪽이 좋아요. 저희랑 너무 똑같네. 맞아. 고량주를. 진짜? 대박. 너무 좋죠. 저 안동 소주 이런 거 정말 고량주 안동 소주 좋아하거든요. 진짜 풍미가 좋죠. 네, 그럼요. 다음에 꼭 들고 갈게요. 네, 좋습니다. 술은 영원한 친구죠. 맞아요, 진짜. 네, 많이만 안 마시면. 그러니까 과하게 본인한테 과하게 안 마시면 이거 좀 너무 과하게 마셔서. 맞아요. 저도 반성이 듭니다. 반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는 이렇게 하시고 취미도 그러면 집에서 주로 뭐 책을 읽고 지내시고 혹시 혜정님이랑 같이 하시는 취미 같은 게 있으신가요? 혜정이 사실은 저의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좀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엉뚱한 소리를 막 하거든요. 그 엉뚱한 농담을 하고 엉뚱한 음악을 틀어달라고 하고 같이 춤을 추고 이제 이러면 사실 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엄청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 되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근데 갑자기 그렇게 환기를 확 하고 나면 되게 그 전보다 마음이 나은 상태로 다른 뭔가를 하게 돼요. 뭔가 한바탕 웃고 난 그런 느낌처럼요. 맞아요. 진짜 갑자기 엄청 막 심각하게 이 다음 작업의 주제에 대해서 막 메모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언니 유쾌 상쾌 통쾌 해줘. 해주기 전에 안 가요. 그러면 유쾌 상쾌 통쾌 하고 나면 막 웃고 좋아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뭔가 마음이 좋아지고 다시 이제 집중을 하려면 물론 그 전에 하던 생각은 싹 날아가 있죠. 하지만 그걸 다시 찾아가는 과정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짜증날 때도 있죠. 연을 자매처럼. 네. 네.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되게 좀 언니로서의 사랑이 되게 많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시는 음. 표정에서도 딱 느껴지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짝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일 그럼요.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어. 저는 혜정님을 한번 뵀잖아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톡톡 그때 네. 되게 뭔가 좋았어요. 그냥 보기 좋았어요. 두 분이 이렇게 투닥투닥 하시는 모습 보면서 맞아요. 그냥 너무 보기 좋다 막 그렇게 생각했죠. 갑자기 그쵸. 저도 제 동생이 보고 싶네요. 아 동생이 있으시구나. 네, 저 남동생 하나 있는데 아. 지금 직장 생활한다고 멀리 있어요. 오. 이 친구도 군인이어가지고 네. 직업 군인이어서 오늘 연락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 네. 저 친구도 동생에 대한 사랑이 네, 어. 저도 좀 네. 네. 각별하시구나. 저도 엄청 어린 동생이 한 명 있어요. 아, 6살. 어머나 네. 진짜. 네, 맞아요. 와. 부모님이 입양을 하셔가지고 네. 100일쯤에 저희 집에 왔거든요. 너무 예뻐요, 진짜. 아 어떡해. 동생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엉뚱한 네. 농담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 저도 공감을 좀 하는 게 네. 저도 동생 같이 살진 않지만 이제 자주 보는데 보다가 한창 이제 말을 많이 늘 때니까 네. 막 가끔 엉뚱한 거 물어보고 엉뚱한 소리 맞아요. 하고 그러면은 저도 한번 생각의 틀이 한번 바뀌는 것 같은 기분이 네, 들 네. 때가 있고 진짜. 재밌어요. 네. 야, 그쵸. 역시 뭔가 이질적인 것들이 주변에 늘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긴 동일한 쳇바퀴 같은 삶을 또 살다 보면 네. 굉장히 지칠 때도 많고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는데 또 네. 환기되는 것도 있고 하면 맞아요. 집중도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취미에 대해서 여쭤봤으니까 우리 유튜브에 대해서 좀 네, 여쭈면 얘기를 좀 좋을 것 해볼까요? 같아요. 개점 휴업 상태. 가장 최근 영상이 약 1개월 전에 세바시 북토크 다녀왔습니다. 네 맞아요. 저거 봤어요. 네. 정말 이렇게 불성실한 유튜버를 아직도 유튜버라고 쳐주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간 유튜버도 계시고요. 요새 뭐 아, 많죠. 뭐. 그렇구나. 하나만 많이 있어요. 올리시고 네. 사라졌는데 그런 분들 유튜버를 접으신 줄 알았다며 아하.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걸요. 네. 뭐. 그렇군요. 위로가 되네요.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질문은 이제 네.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아까 살짝 네.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쵸. 네네. 조금 더 직접적인 계기가 있나요? 네네. 어쨌든 제가 이제 영상 언저리의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일찌감치, 그러니까 뭔가 글을 쓰거나 기획을 하거나 뭐 영상을 만들거나 뭐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면서 이제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 언저리의 일들을 네. 했고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긴 했지만 전공은 저널리즘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언론사들하고 일을 같이 한 적도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되게 최근에 미디어 환경이 엄청 급변하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특히 이제 10대, 20대 채널과 그 위에 이제 기존 언론의 채널이 완전히 분화되고 네. 이제 같은 주제를 얘기해도 전혀 다른 온도로 이제 서로 섞이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약간 더러 겁이 났죠. 저는 어쨌든 이제 책 읽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기존 언론의 방식이 사실은 되게 익숙했거든요. 근데 뭐랄까 실제로 다가오는 불확실한 시간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의 10대, 20대들이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하고 이제 소통할 수 없어지면 아 나도 진짜 빛의 속도로 꼰대가 되겠구나. 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이슈가 첨예하게 뭐랄까요? 이제 성장한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부상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진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뭐 성소수자 이슈가 됐든 아니면은 뭐 페미니즘이 됐든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제 과연 그 안에서 얼마나 의미 있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영향을 서로 미칠 것을 각오한 의견 주고받기가 얼마나 있나 싶으면 사실 공론장애라고 하는 많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실제로 태도를 이미 결정한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얼마나 다른지 한번 대보자 라는 식으로 네. 네,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게 되게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태도를 갖는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는 되게 어렵거든요. 개인적으로 뭐 장애 이슈도 그렇고 뭐 여성주의도 그렇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 생각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마치 태도들이 맞붙는 광경을 보면 태도를 정하는 건 진짜 뭐 금방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태도를 정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얘기하는 채널을 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유튜브 크리에이터 뭐라 그러지? 아카데미라 그러나? 유튜브에서 네네. 제공하는 클립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걸 보다가 제 마음에 딱 꽂힌 영상이 하나가 사람들이 이런 형식이 좋다, 네. 이런 포맷이 좋다고 하는 거를 따라가면 처음에는 되게 금방 뭐 구독자나 주목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말 당신 자신이 아니라면 그걸 지속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눈을 뜨자마자 바로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컨텐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고 일어나서. 네, 그 정말 자기 자신인 상태로. 왜냐하면 퍼스널리티 자체가 최고의 컨텐츠다. 그렇죠. 유튜브에서는 그런 이제 얘기가 저한테 되게 마음에 와닿아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말하는 채널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생각 많은 들지언이라는 이름으로 지으신 거군요. 맞아요. 제가 우리 칭찬 샤워 시작한 김에 이거를 또 계속 해보면 수건 좀 주세요. 어쨌든 탄탄한 스토리에 문장력에 네. 여기에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심사숙고를 통한 또 컨텐츠에 역시 이게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었네요. 보면. 그렇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역시 다른 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던 것 커뮤니케이션.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에 좋은 걸 내놓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지만 조금씩 이제 의견을 물어보면서 괜찮아? 아닌 것 같아. 이런 거를 수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혹시 그럼 개인적으로 컨텐츠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뭐 진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고등학교 때 그 학교가 한 반이 25명인데 그게 3년을 가고 기숙사고 이래요. 그러니까 한 반이 3년 동안요? 네, 정말 지겹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업 영역에서 함께 있는 친구들이 꽤 있게 된 거죠. 네, 그 친구들하고 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 다큐 속에서 나왔던 친구분들이 네, 맞아요. 그 친구들도 그렇게 알게 되신 분들이구나. 그림도 선물해 주시고. 맞아요. 네. 이놈의 학연. 그렇습니다. 네, 역시 그 채널을 하는 게 일방적인,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 쪽에서 굉장히 일방적인 콘텐츠 뭐랄까 배포를 한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진짜 유튜브는 반응이 정말 즉각적이더라고요. 내가 뭘 하는지를 사람들이 정말 너무 무섭게 잘 알고 네, 정말 부정적인 피드백도 정말 심장을 찌르면서 막 이렇게 들어와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배우게 됐죠. 근데 그 소통을 중요시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유튜버 누구를 특정하진 않지만 그냥 뭐 여러분들을 보다 보면은 그 시청자들이 뭐라고 하건 간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좀 왜 이렇게 시청자만 의견을 안 듣지? 그냥 그렇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희 방송도 그래서 좀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을 하고 좀 이야기를 듣고 나누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되게 채널에서 뭘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테면 어떤 컨셉의 콘텐츠를 계속 이제 발행하고 싶은 분이라고 한다면 네. 이제 자기 생각하고는 다른 이제 피드백을 반영하는 순간 컨셉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나은 생각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출발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가 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의 힘든 점이나 보람 있는 점 이런 거에 관한 네. 거였는데 힘든 점에 대해서는 뭐 잘 어쨌든 스스로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악플이랄까요? 뭐 그런 좋지 그렇죠. 않은 네. 악플이죠. 피드백, 뭐 피드백 네. 그 뭐 그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도 어쨌든 분명히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맞아요. 혹시 뭐 편집하실 때나 힘들거나 막 내가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까지 해야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실 때는 없으셨나요? 혹시? 최근에 사실 바쁜 게 이 어른이 되면 프로젝트가 전 정말 2월에 네. 완성본 내고 딱 끝날 줄 알았어요. 정말 대단한 그러셔서. 착각이었죠. 아직도 이것 때문에 맨날 가지고 그냥 보따리 여기도 장사를. 나오시고 아유, 감사한 일이죠. 이게 반향이 있다는 건 반가운 네. 일이니까요. 네. 근데 그땐 전혀 그럴 줄 몰라서 그러셨군요. 네, 유튜브를 거의 사실은 하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걸 네. 다 못하고 있어서 이제 그 점이 좀 아쉽고 네, 역시 저한테는 그 유튜버로서의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서 네. 왜냐하면 점점 더 그러니까 뭐 감독이라든가 뭐 작가라든가 이렇게 타이틀이 생기는 게 절대 반갑지가 않아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상대방하고. 네네. 네, 근데 유튜버라고 하면 그냥 바로 말 걸 수 있는 사람이라고들 느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조금 더 아직까지는. 친근한. 네, 아직까지는. 어.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는 작업을 더 할 시간을 확보를 하고 싶다는 게 지금의 저희 그렇군요. 아쉬움이죠. 그럼 결국 보람 있을 때는 뭐 리액션이 있거나 어쨌든 그런 반향이라든지 이런 반응들이 있을 때가 제일 보람이 있는가요? 그쵸. 뭐 기억나는 네. 에피소드 같은 게 뭐 있으신가요? 뭐 유튜브 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네, 있죠. 그때 유튜브를 진짜 나답게 해도 좋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정말 뭐 이렇게 시간 구애받지 않고 이제 그냥 찍어가지고 올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영세한 채널에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일단 너무 신기했고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슌보르스카 시를 읽는 영상을 어떻게 검색하지? 난 잘 모르겠는데 추천이 왜 뜨지? 평소에 뭘 보길래? 약간 그런 되게 궁금했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또 되게 저랑 비슷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보고 또 되게 정성껏 댓글을 달고 그러니까 이 너머에 있는 사람이 그냥 비디오가 아니라 움직이는 픽셀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를 느끼는 종류의 분들이 처음에 좀 오셨었거든요. 그게 너무 반가워서 그 댓글들을 다 읽는 영상을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다 읽고 나니까 1시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걸 그냥 또 영상으로 올려놨던 거죠. 근데 그걸 또 다 봐. 또 댓글을 달아.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건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종류의 대화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저희가 보람을 느끼는 지점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2-3번에 한 번씩은 이제 리액션 방송이라고 아예 댓글만 읽는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참 정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맞아요. 또 공감했다 혹은 이거는 뭐 어떤 거냐 없다. 질문도 주시고 네, 그럼요. 네, 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시고 하는데 그런 반응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의견을 교류할 수 있구나. 맨날 나는 내 주변 사람들하고만 얘기했는데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와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서 그 즈음에 그런 감동을 느끼면서 이제 찍었던 영상이 온라인에서 진지한 대화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제목의 초기 영상이 있었어요. 저도 궁금한 게 나름 유명하신 유튜버시다 보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러시다 보면 주변 사람들 혹은 그러니까 원래 아시던 분 말고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제 먼저 아시게 된 그런 다른 사람들이 네. 혜영님을 처음 뵀을 때 어떤 기대하는 모습이나 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아무래도 저도 솔직히 있었고 어떻던가요? 네, 내가 궁금한데. 기대하셨던 것보다 훨씬 네. 더 인간적이시고 되게 좋으신 분 같았어요. 아무튼 네. 비인간적인 모습.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진짜 천상계 약간 천상계. 아이고. 천상계. 네, 그런 반응을 보시면 네네. 어떤 생각이 드신지 혹은 부담도 되실 것 같고 그쵸. 일단 화면으로 보시다가 이제 나왔을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제가 TV가 집에 없었던 게 이제 10년이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화면 속에 있던 사람을 실제로 보는 게 어떤 느낌인지가 짐작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2D가 3D로 나왔다는 그런 느낌인 건가? 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프레임을 들고 다녀야 되나? 위화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 되게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의 삶에는 관심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반응에는 의외로 약간 무감해요 제가. 네, 뭐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보기는 해도. 그래서 물론 그런 게 있죠. 둘째 언니는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 실수하면 엄청 혼날 거야. 언피시하게 굴면 엄청 혼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네, 그게 되게 아닌데. 아닌데. 네. 공감되네요.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네요. 게다가 개인 PC방이니까. 네, 그렇죠. 저희가 또 방송에서 말을 엄청 조심하고 네. 또 혹시 말 실수하면 다 자르거든요. 좋은 네. 태도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또 저희끼리도 술 마시고 하면 네. 또 인간이다 보니. 인간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서로 지적하자.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죠. 그런 식으로 너무 요새 건강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저희 거. 술자리에서는 요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역시 여러모로 많이 느끼는 거지만 네.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는 분위기는 되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네.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사실 다들 언피시한 사회에서 자랐으니까 네. 언피시한 그런 문화를 많이 습득하고 있잖아요. 네. 체화되어 있는데 네. 이제 그거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아예 입 다물고 있든가 아니면 어떻게 그게 폭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가루가 되도록 손가락질 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얻는 교훈은 난 절대 입 조심해야지. 인 것이지 실수하면서 배워 나가야지가 아니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아주 많은 것들이 뭔가 변화의 계기도 갖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 말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 부분도 저희도 좀 더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하네요. 어떤 저희도 점에서 그러니까 좀 더 실수를 조금 더 용인할 수 있는 태도? 맞아요. 실수를 오히려 어떻게 잘 지적하고 어떻게 잘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모델이 더 많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실수를 하는 걸 누군가 봤을 때 비난, 네. 맹목적 비난보다는 그 사람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그쵸. 이야기하는 그럼요. 거네. 네. 어떻게 인두껍을 쓰고 그런 말을 이라고 하는 건 쉽지만 네.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나면은 사실 도망치거나 부정하고 싶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네요, 진짜. 네. 그래서 트위터는 무섭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무서워요. 네. 말 실수하면 바로 계정을 지워야 할 것 같고. 맞아요. 자, 그러면 유튜버도 하시고 네. 글도 쓰시고 강연도 나가시고 뭐 어쨌든 집에서 술도 좀 드셔야 굉장히 바쁜 일상을 지내시고 계시는 우리 혜영 씨께 네. 이제 또 드리고 싶은 질문이 네. 그러면 혜정 씨의 언니라는 네. 정체성과 인간 장애형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 충돌하는 때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혹시 그런 때가 있나요? 사실 혜정이랑 함께 살지 않았을 때는 그게 굉장히 명확한 구분이 그랬군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 전까지 그러니까 제가 혜정의 삶을 직시하기 전까지는 그건 저의 되게 개인적인 부분이었거든요. 네.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 어떻게
정확히 뭘 말하고 싶은 건지, 나에게 네. 장애인 동생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건지, 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건지, 네. 뭔가 변화를 촉구하고 싶은 건지 제 마음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 얘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것도, 그런 난처한 표정을 짓는 것도 굉장히 거북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집, 우리 가족들하고만 할 수 있는 이야기, 네. 언젠가 우리가 어떻게 혜정이를 책임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였고, 이제 사회적으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저는 그런 영역의 이야기를 절대 갖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생산에 기여하는 자인가를 이제 소통하는 종류의 사람이었죠. 아, 저는 네. 이런저런 일들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의 설명에 굉장히 중요한 자기소개의 대부분이었는데, 오히려 혜정이랑 살면서 그 마치 달의 앞면과 뒷면이었던 것 같은 세계가 이제 네. 하나가 됐죠. 하나가 됐고, 물론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이전에 제가 혼자 혜정이라고 하는 제 삶에서 굉장히 떼낼 수 없는 경험을 달의 뒤편으로 보내버렸을 때 구축했던 삶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게 뭔가 침해당했다기보다는 잃어버린 걸 되찾은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뭔가 통합된 기분이 있어요, 삶에서. 충돌보다는 약간 더 네, 이렇게 네. 융합이 된 이제. 네, 맞아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신 느낌이 그쵸, 들겠네요. 그쵸. 예. 검열하지 않게 됐죠. 네. 어디까지 말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뭘 말하고 싶은지도 훨씬 많이 정리가 됐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언니로서의 책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왜 그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뭐 다른 남자랑 재혼을 했는데 이제 원래 있었던 자식을 뭐 학대를 하다가 그 아이가 뭐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뉴스들이 요새 심심치 않게 네,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전 그러면서 정말 막 가족들에 대한 책임이 어쩌고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우리 혜영 씨를 이제 앞에 딱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앞으로 뭔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파편화되고 있는 그런 공동체나 아니면은 그런 개인들을 좀 묶을 수 있는데 꼭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안 그래도 요새 마음이 너무 아팠었는데 아이고, 맞아요. 우리 혜영 씨를 보면서 되게 뭐 약간 정말 좋은 예시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희망을 동시에 본 것 같아요. 네. 오. 좀 그렇네요. 기뻐라. 저는 안 그래도 요새 되게 그것 때문에 되게 절망에 빠져 있었거든요. 네, 네. 이게 역시 우리 사회가 다들 막 다른 사람의 실수에는 굉장히 네. 지적도 잘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말도 아예 못하게 만들고 약간 이런 엄격하죠.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냥 그래 그 사람이 한 실수고 예외적인 일이지라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경우들도 많고, 맞아요. 그럼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을 때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래서 그 가족의 구성원이 뭐 살 수 있게 그러니까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고민들을 사실 좀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혜영 씨가 지금 물론 이제 저희가 무거운 주제들은 저희가 2부에서 물론 다룰 거긴 하지만 죄송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막 시작해가지고.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요한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사회에서도 어쨌든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네. 더 많이 우리 혜영 씨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서 그렇게 좀 많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제 얘기가 좀 길었네요. 아니에요. 좋은데요. 네. 네, 대화를 나누러 온 것이. 그런 가족에 대해서도 저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네. 돼요. 그러니까 저와 혜정의 얘기가 되게 한 끗 차이로 엄청 다른 얘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언니가 뭔가 희생정신 투철한 언니가 불쌍한 동생을 돌보는 이야기 막 이런 걸로 정말 자칫 한 끗 이 어미 하나 바뀌는 네네. 걸로 달라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전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가족이 되려면, 그러니까 진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되려면 네. 가족으로 태어났어도 한 번 더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선택하는 거죠. 네, 서로를 고르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지점인 것 같아요. 지금 막 딱 그 말씀 듣는데 네. 뭔가 가족은 그냥 맺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이제 그것에만 바로 우리가 그냥 가족으로 태어났으니까 같이 살아야지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다른 부분들, 동질성을 가질 수 없는 부분들을 너무 폭력적인 방식으로 지우거나 억압하거나 아니면 네. 외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얘기는 소수자들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네. 통상적인 그냥 가족이라는 그림 안에서 그려지는 많은 잘못된 일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취향 사실 그걸 고려 안 하고 약간 그냥 사라져서 약간 맞춰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개념이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지점 같네요. 이게 뭔가요? 머릿속에서 뭔가 이게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연스럽게 제가 또 궁금한 게 제 듣기로 혜정님하고 여행을 가신다고 조만간. 네, 맞아요. 탈출. 혜정님의 첫 해외 여행. 첫은 아니고 네, 저번에 일본 일본 그죠? 맞아요. 일본 네, 다녀오셨죠. 네, 네. 아오모리인가? 아오모리 다녀왔죠. 아오모리. 네, 다자이 오사무의 고향 스가루 평원. 아오모리 사과술이 있는. 저 그 영상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저도요. 감사합니다. 아오모리 가보고 싶거든요. 좋아요. 진짜 멍 때리기 정말 딱 좋아. 제가 일본에 잠깐 살았었는데 네. 제가 도호쿠 지방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밝히시나요? 어디 살았는지? 네, 저 일본에 일본 나가사키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반대쪽에. 네네 맞아요. 나가사키에 있었어가지고 저 토호쿠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맞아, 혜영님도 참 일본에 잠깐 유학하셨었다고. 맞아요. 정말요? 네, 교환학생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도쿄 쪽에 있었지만 네. 친구는 다 이상하게 간사이 사람들. 정말요? 네. 친구. 나가사키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가보고 싶네요. 네. 히라도. 네, 히라도도 나가사키예요, 맞아요. 그렇죠. 나가사키요. 그쪽 그 시대의 거기서 일어났던 일에 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개항 이런 것들. 것들. 네. 그럼 나가사키시 한번 꼭 그러니까요. 오세요. 오세요. 나가사키에서 나오신 사시나요? 분이. 저는 그 나가사키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그냥 약간 고향같이 느껴지는 마음의 곳이어서. 고향. 네, 맞아요.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네, 맞아요. 그때 이야기들을. 네, 아. 정말 기억이 좋았다고. 네, 맞아요. 네. 나가사키에 대략 2년 정도 있었거든요. 와. 그래가지고 큐슈에 똑같은데 뭐 크마모토나 아니면은 그런 칸사이 쪽으로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나가사키를 와도 집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진짜 마음의 에너지가 맞아요. 모여 있는 곳인가 보다. 맞아요, 진짜. 네. 어쨌든 꼭 네, 나가사키 네, 네. 꼭 한번 알겠습니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오모리 괜찮아요. 네, 아오모리도 꼭 한번 갈게요. 네, 아오모리. 진짜 산세가 달라요. 험준합니다. 안 그래도 요새 그 뭐 물론 이야기가 약간 외람됐습니다만 뭐 페북이나 이런데 보면은 왜 뭐죠 그 생과치히로의 행방불명 네, 거기에 네. 나온 뭐 온천을 뭐 그 모델링한 곳이다 하면서 어디죠 미야기 네. 어디였죠 뭐 네. 하여튼 그런 쪽에 테마파크 온천이나 뭐 이런 곳에 아. 막 그 광고도 엄청 많이 나오고 요새 네. 그래서 꼭 동북지방에 꼭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네. 좋네요. 너무 딴소리 샜네요. 네. 여기까지. 네네. 네. 일본 아무튼 그래서 여행을 혜정님하고 돌아. 네, 혜정님하고 여행을 가시기로 네.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네덜란드. 네덜란드로. 멀리 가시네요. 그러게요. 한 번도 저도 그 스키폴 공항에서 잠깐 이렇게 비행기를 갈아탄 적은 있어도 네. 내려보는 거는 처음인데 거기를 가기로 한 거는 올해 연초에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냥 진짜 혜정아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래?라고 물어봤는데 네덜란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라고 했더니 히딩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히딩크를 좋아해서 히딩크의 나라를 좋아하게 됐으니 일단 가보자 라고 그냥 일단 티켓만 딱 부킹을 해놓고 숙소는 어제 예약을 했어요. 정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여행을 워낙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군데 오래 그 동네 사람처럼 있다가 그냥 오는 식의 여행을 좋아해서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취향이 술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네, 우리 그러게요. 친구가 될 수 있게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네. 다녀오게 될 것 같아요. 한 3주?
어느 도시로 가시나요? 암스테르담으로 가려고 했는데 네. 그 숙소가 그쪽은 약간 너무 도심이어가지고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옆에 하를렘이라고 하는 네. 도시가 있어요. 진짜 음. 그 할렘의 어원이 되는 도시래요. 네. 그럼 그래요? 동네가 어떤 동네인 근데 거죠? 거기는 지금은 그 이제 과거에 번성했던 네덜란드의 정치가 남아 있는 그냥 도시. 지금은.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 할렘이 되었을까요? 그때는 그게 되게 번성한 도시였대요. 아. 거기로 물자가 모이고 오. 돈도 모이고 아.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왠지는 제가 다녀와서 네네. 꼭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후기를 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혜정님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겠어요. 그쵸. 조만간 가시지 않으세요? 그쵸. 이제 11월 8일 출국. 11월 8일 정말 어, 보시네요. 네, 다음 주, 맞아요. 다다음 주. 네. 그쵸. 네. 근데 진짜 직전까지 계속 뭐가 있어가지고 강의 막 이런 게 아. 짐을 쌀 수 있을까? 약간 걱정. 원래 여행짐은 전날 싸는 거죠. 맞아요. 미루고 미루다가 네, 미루다가 또 그렇죠. 도저히 미룰 수 없는 순간에 네, 짐을 맞아요. 싸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한두 개씩 빼놓고. 그래야 인간적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 1부 마지막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궁금한 게요. 혹시 주위에 성소수자 친구들이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혜영님 여기 팔에 그 무지개.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무지개 모양 배지를 또. 그렇죠. 어저께 GV가 있었는데 어제 맞나?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때 이제 오셨었던 분이 네 이걸 딩동 저 청소년 딩동 예 성소수자. 맞아요. 운동. 네 거기에서 뭔가 펀딩한 학교를 비추는 무지개 손전등 아, 모양의 좋네요. 네 배지를 주셔서 네. 뭔가 여기다가 다는 걸 사실 좋아해요. 왜냐면 이제 가슴팍에 달면 남들 보라고 하는 거지만 네. 이제 손목 있는데 달면 제가 보게 되거든요. 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기다 달고 나왔어요. 와. 안 그래도 이렇게 게이 셋에 둘러싸여가지고 방송하시는 건 처음이실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이런 세팅은 처음이네요. 제 주변엔 주로 레즈비언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네. 안 그래도 동성애 관련된 그 유튜브 네. 영상 네, 한번 그 올리셨죠. 반대하는 당신에게라는 네. 말로 왜 맞아요. 하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개인적으로 안 아이고. 그래서 네, 저도 네, 정말 저도 꼭 참 드리고 네. 싶어요. 아까부터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네. 옆에서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네. 그래서 그 얘기 꼭 해야겠다. 고맙습니다. 네. 마침 오늘 양일간 그 네. 프라이드 페어를 하는데 혹시 그렇죠. 알고 네, 계시나요? 네 트위터를 아. 통해서 네. 소식을 들었어요. 네. 혹시 가보셨나요? 아직 안 가지는 가셨어요? 못했어요. 음. 가보고 그래서 싶어요. 저는 오늘 녹음 끝나고 가려고. 저는 어제 다녀왔습니다. 어. 오. 저희랑 친한 방송이 또 저희 포스터 걸어줘서 네. 네네 거기 또 저희 포스터 걸려 있어요. 어쨌든 정말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무엇인지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우리 혜영 씨가 네. 그런 분이 또 이렇게 성소수자 특히 우리 게이들도 생각해 주시고 이래서 어쨌든 꼭 우리 혜영 씨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많이 퍼져나가서 그런 다양성이 무엇인지 가족이라는 게 무엇인지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1부 마치기 전에 네네. 아직 예정했던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요. 네네.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저희들 만나면 그냥 아무 질문이나 혹시 하시고 싶으셨던 궁금한 거나 뭐 꼭 방송 관련되지 않아도 네. 그냥 뭐 궁금하신 게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네. 사실 저는 네. 사람을 만나러 온다는 마음으로 네. 네. 왔거든요. 일들을 하거나 브랜드를 만나도 결국엔 그걸 만드는 사람을 다 따라가게 된다고 네. 생각해서 세 분이 지금 머릿속에서 제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주제가 뭔지 궁금해요.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주제. 네. 고민. 고민. 준비되신 분? 네. 근데 저는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네. 한나하고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 평상시에. 네네. 저는 사실 너무 무거운 주제인 것 같은데 저 무거운 주제 좋아해요. 아세요. 저는 그냥 키워드는 이거예요. 누가 지배하고 누가 지배받는가의 문제. 헤게모니의 권력의 문제가 문제군요. 네, 권력의 문제. 취향이야. 네. 네. 저는 권력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요새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우리 혜영님께서 말씀하신 누군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고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도 사실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
우리 뭐 레디컬 여성주의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여성주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자신이 물론 뭐 PC함이나 아니면은 그런 소수자를 위하는 목소리는 좋지만 그게 오히려 윤리적인 무기가 그러니까 윤리적인 그런 우월함이 되고 그게 이제 무기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또 공격하는 형태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이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뭐 그분들이 뭐 지배하게 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 이제까지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인간 세계에서 그러니까 존재해 왔고 재생산되어 온 권력의 관계가 반복돼서 작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그 씬에서만큼은 공격하는 사람이 어쨌든 아젠다 세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분들은 권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물론 저는 이 모순적인 형태도 물론 어떤 다른 토론을 이끌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시스템도 존재하고 국가에서 또 지배하는 막 지시하는 막 이런 사람들은 또 똑같이 존재하는데 밖에서는 막 또 트위터나 아니면 이런 데서는 영향을 미치지도 못할 토론들이 엄청 많이 진행이 되고 이러면서 결국 저는 그것과 그런 기존의 1800년대 초반부터 이어온 그런 국가 1600년대 초반부터 이어온 그런 국가 중심적인 시스템이 이게 어떻게 양립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요새 하고 있어요.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네요. 네,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기도 해요. 국가론적인 네. 어떤 왜냐하면 시작해서. 사실 국가 시스템은 프랑스 혁명이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그 미국의 민주주의나 아니면 프랑스 대혁명에 관한 책을 썼을 때랑 지금이랑 국가에 대한 패턴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쵸. 국가의 패턴은. 네. 그런데 사람들은 달라져 온다고 생각하죠.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류 역사계에서도 달라지고 있다고 계속 그렇게 주입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음모 같은 느낌으로 할까요? 아, 예. 그렇죠. 근데 음모면서도 근데 명시적으로 사실 드러나진 않죠. 이제 그쵸? 다만 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맥락에서 되고 있다는 거긴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이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방송을 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도 그렇고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이게 정말 세상을 뭘 바꿀 수 있나라는 사실 욕심이 생겨서 그렇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바뀌지 않으면 소수자로서의 저의 삶도 같이 불행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저는 계속 말하지만 저는 이 세계 사실 다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다수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형태의 패턴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네. 그래서 저는 그 점이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에요. 본질적인 고민이네요. 네, 살면서. 네. 그때 이제 사실 저번 방송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싸운 건 아니고 약간 논쟁을 하셨군요. 논쟁을 좀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계속 약간 희망을 가지고 네, 저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에 반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은 작은 목소리지만 이거를 듣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저는 민들레올 씨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퍼져나가는 거 조금씩. 근데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씬에 뛰어들어서 좀 뭐 방송을 한다거나 혹은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조금씩 바꿔 나가면 그래도 뭐 다수 뭐 10,000명, 2만 뭐 10만 명 뭐 이렇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들이 퍼져나가는 게 또 그런 어떤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서 되게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되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게 저런 배경에서 이제 이게 무슨 제 말투가 조금 그랬던 것도 있어요. 그때. 왜냐하면 저는 그때 완전 구조에 다 완전 이게 변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질문 자체가 그래서 이게 뭔 의미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이 있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뭐야 그럼 여태까지 내가 했던 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져서 이게 텍스트의 한계였죠. 이게 카톡으로 하던 거라서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면 다 그냥 상관없이 풀리거든요. 다른데 어쨌든 근데 저는 이게 끝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셋이 스탠스가 조금 다른데 그게 내는 시너지 같은 게 또 있다고. 네, 그래서 이 방송이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방송하는 게 의미 없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미 없다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버티면서 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다른 토론을 또 만들어낼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게 뭐 보니까
왜 우리 지금 사회에서도 그렇고 꼭 취직을 할 때 무슨 답이 있어야 돼, 이런 길이 있어야 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 길을 굉장히 붙잡고 살았어서 이 방송이 어때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고민을 했던 걸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그런 그러니까 그 구조 자체도 어떤 토론을 재생산하고 또 개인이 하고 있는 것도 어떤 토론을 재생산하고 그런다면 이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저는 그건 진짜 네. 엄청 공감해요. 네.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 네. 저는 이제 희망 하나로도 가능한 약간 그러니까 순수한 게 아니라 순진한 뭐. 순진한 타입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둘한테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제가 너무 약간 마음이 심약해서 그런지 상냥한 감성적이세요. 네. 네. 방송하다가도 잘 울고 어떡해. 다음 방송 또 엄청 폭풍 울 예정이라 지금. 저희 다음- 어머니가 네.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네. 건데 네. 네, 사전 이제 답변만 받았는데도 그거 보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어떡해. 저보다 더울 것 같아요. 우리 엄마인데. 이거요. 그럼 우리 삼식이 형 고민. 혹시 한나 씨 얘기 한 거예요? 아니 나는 이따 얘기할 거예요. 글쎄요. 지금 막 얘기한 거랑 크게 관련이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저는 조금 더 개인적인 차원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냥 이거는 요즘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물론. 그리고 제가 이제 곧 30이 되는데 네. 그냥 아까 방금 말씀하신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거기다가 이제 나는 나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가 가장 고민이에요, 요새. 저는 나름대로 저의 색깔을 계속 드러내면서 살아오려고 제가 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만큼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런 방송을 하면서 조금 더 그 외연을 넓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조금 자신감 혹은 프라이드가 조금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그것이 너무나 허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너무나 심플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인하고 둘이 걸어가는데 남들이 우리를 게이로 보고 혹시나 혐오하면 어떡하지? 그냥 이런 순간 그냥 이 사람하고 내가 여기서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을까? 하면은 아직은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그냥 너무나 아무렇지 않은 일상에서 그 한껏 쌓아 올린 프라이드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요새 좀 고민이에요.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좀 편도선이 좀 많이 부어서 네, 그래서 밤에 응급실에 갔는데 마침 다행히 그날 금요일 밤이어가지고 애인이 저희 집에 와 있었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네, 그래서 같이 가줬어요. 네. 근데 이런 경험은 사실 전에 제가 맹장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네, 그때도 그랬죠. 응급실에 갔었고 네. 뭐 그전에도 편도가 한번 또 부어서 같이 공교롭게 계속 주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애인이 가줬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애인은 계속 그냥 친구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보호자가 안 되는. 그렇죠. 법적으로 네, 보호자가 될 수 안 없는 되는. 그런 상황. 더구나 제가 지금 부모님하고도 같이 안 살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 네. 이제 계속 그런 일상들이 겹치면서 조금 겁나요. 내가 어떻게 나로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내가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계속 살 수 있을까? 이 나라에서. 근데 이 나라에서는 지금 계속 우리의 존재를 계속 그렇죠. 부정하려는 분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늘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생각입니다, 요새는. 우리 한나는요? 네, 이렇게. 갑자기. 근데 저도 약간 결은 비슷한데 저도 저는 요즘에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또 커밍아웃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막 겹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일상적인 혐오 이런 거에 좀 대처하는 거, 그리고 가장 나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나의 그 가족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들한테 거절당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고민이 많이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일상적인 혐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사실 어제 밤에도 있었어요. 어제 밤에도 KBS에서 뭐 동성혼 법제와 찬성 토론이 있었는데
찬반 토론. 나 눈물 날라 그래. 법 동성혼 찬반 막 이렇게 하는. 맙소사. 네. 화가 나서 지금 막 네네. 네. 그냥 워딩이 좀 그랬어요. 거기 이제 나오신 네. 그 변호사분이 뭐 그 기독교 채널 뭐 네. CTS인가 어딘가 뭐 거기 나오시고 이런 분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빈곤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실 어제 밤에만 해도 그렇고 공중파에서 네, 그러니까 네, 가장 그 메인이라는 그런 채널에서도 그런 얘기 하고 뭐 지나가다가도 많이 듣고 뭐 저번 주엔가는 제 친구가 그냥 애인이랑 그냥 종로에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데 그냥 대놓고 이 더러운 새끼들 하면서 그런 거 막 네. 뭐 네, 그런 일상적인 혐오들 그리고 그냥 내가 이 일반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분들하고 같이 있는 공간에서조차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떨쳐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중압감들을 내 가족한테서도 받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저가 이런 방송을 하는데 사실 이 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주변 이제 저희랑 같은 게이분들 중에서도 공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서 뭐 하냐 아니면은 네가 그런 얘기 해봐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맥이에요. 그러니까 퍼레이드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들어 나와서 이렇게 우리 욕 먹게 만드느냐. 네. 그냥 차라리 조용히 지금처럼 그냥 주말에 뭐 나와서 놀고 자기네들끼리 그냥 뭐 평소에는 그냥 일반처럼 생활하고 이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커버링 생각이 나요. 네, 김지효 씨는.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지금 일상적인 거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살아야 되는 소수자로서 앞으로 나는 더 오랜 기간을 이렇게 싸워야 할 텐데 싸워야 하고 나 혼자 스스로 버텨나가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삶이 약간 소수자라는 거에 좀 방점이 좀 많이 찍혀 있는 삶인 것 같아요. 저는 참 아무래도 그런 고민입니다. 참 하나같이 삶에 닿는 그렇죠. 고민들이네요. 그럼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정리맨 이지금입니다. 네. 저희 1부에서는요 주로 인간 장애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연 결심 계기, 그리고 본업이 무엇인지, 취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그런 편집하는 뭐 삶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요. 그리고 뭐 언니로서의 정체성과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좀 여쭙기를 잘한 것 같다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해 볼 수 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오늘 일단 1부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2부에서는 이제 질문을 좀 바꿔서 혜정이의 둘째 언니로서의 장혜영 씨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에 이렇게 저희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네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1부 마치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